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전염병이 유행하고 나면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죠. 과거에도 유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염병 19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지나가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사회가 변화할지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그럼 과거에 지금 전염병과 유사한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19세기에 콜레라가 있습니다. 일단 19세기라 그러면 1801년부터 1900년까지를 말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배웠는데 헷갈릴 때가 많죠. 19세기 콜레라가 창궐했던 영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볼 건데, 당시 영국은 세계 각지를 식민 지배를 하면서 대영 제국이라고 하죠. 이걸 건설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지배했고요. 향신료, 면화, 염료 이런 것들이 인도에 되게 많았는데 이것을 가져가서 본토에서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이런 무역을 동인도 회사가 총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쟁사가 상당히 재밌는데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게 플라시 전투가 상당히 유명한데, 플라시 전투는 영국군이 인도를 지배하던 나라가 당시에 프랑스였는데 프랑스와 그리고 인도 동맹군의 항복을 받아냈던 전쟁입니다. 세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세포이가 인도 용병을 말하는데 이들을 활용해서 전쟁을 했던 것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전쟁사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재밌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19세기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콜레라는 원래 인도의 오래된 풍토병이었습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에서 사람들이 물도 먹고 목욕도 하고요. 거기에 시체를 화장해서 버리고 거기다 오물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위생 상태가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것은 다들 한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콜레라는 이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오염된 물로 전염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를 하면서 향신료나 염료, 면화 등을 본국으로 가져가야 할 때 인부를 쓰겠죠. 그때 인도 사람들을 이게 데려가서 인부로 활용을 했을 텐데 이때 콜레라균도 함께 영국으로 건너가게 됐던 거죠. 그때 영국의 수도 런던은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250만 명이 런던에 모여 살았습니다. 도시에 꽤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았던 건데요. 1760년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도시에 엄청난 노동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과밀했던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 처리시설이 굉장히 또 미흡해질 수밖에 없던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런던의 템즈강인데요. 그림처럼 이렇게 지금은 깨끗하지만 19세기에는 도시에 몰려있던 이런 사람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살다 보니까 오물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요. 또 하수도가 직접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악취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는 아주 더러운 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취약한 위생 환경의 도시인 런던에 콜레라균이 넘어오기 시작했죠. 처음 시작은 브로드가 40번지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문헌에 따르면 6개월 된 여자아이가 감염이 돼서 브로드가 40번지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설사를 계속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변을 씻어낸 배수관에서 식수 펌프로 균이 들어간 것이 원인이라는 거죠. 19세기 런던의 상하수도 배관이 너무 낡고 오래돼서 하수관, 그러니까 물을 다 쓰고 버려지는 걸 하수라고 그러고 이제 먹을 물을 상수라고 하죠. 하수가 상수로 넘어 들어갔던 거고요. 그때 콜레라균이 넘어 들어가서 번식을 했던 겁니다. 원인을 모르던 런던 사람들은 템즈강의 악취에 의해서 병이 생겼다, 그리고 병이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창문을 막고 문을 걸어 잠그고 최대한 이 악취를 맡지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매일 마시는 식수에서 병균이 퍼진다는 게 함정이었죠. 매일 사람들은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 콜레라 발생 10일 만에 600명이 런던에서 사망을 합니다. 거의 하루에 70명에서 60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요. 문제를 해결한 의사는 존 스노우입니다. 혹시 왕자의 게임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다들 아시는 스타크 가문의 서자 이름이죠. 런던의 존 스노우는 당시 여왕이었던 빅토리아를 무통분만을 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의사였는데요. 브로드가 40번지의 사망자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고 나서 이거는 수인성 전염병이다, 이걸 확신하고 상수도를 폐지하면서 콜레라 환자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굉장히 재밌는 거는 분명히 존 스노우가 상수도 오염이 원인임을 증명을 해냈고요. 근데 콜레라가 균이 원인이다, 이것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다수 사람들은 전염병의 원인이 이 수인성 전염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수도의 오물이 템즈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매년 엄청난 악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독가스라서 그래서 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웃긴 건 영국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 원인을 템즈강의 악취로 봤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런던의 하수도만 정비를 하고 이 오물이 바로 템즈강이 아닌 바다로
강가로 흘러가게 분리하수관 공사를 완료를 합니다. 그 후 템즈강이 상당히 깨끗해졌고 악취도 사라졌습니다만 다시 콜레라가 부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물을 끓여 마시기 시작했고 상수도 인프라 공사도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뭐 이후에 백신이 개발된 후였고요. 재미난 이 옛날 얘기의 요점은 19세기 영국 런던의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조달해서 상하수도 인프라 공사를 빠르게 진행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과거를 통해서 이번 전염병 19 이게 지나가고 나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가 시작될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당연히 대면 접촉하면 위험하니까 언택트 인프라가 투자가 되겠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한국형 뉴딜로 선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죠. 이것의 문제는 전염병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투자가 지지부진해지는 게 문제인데 현재까지로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우리나라의 일별 확진자 현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별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줄어들었었는데 방심하는 사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섣부르게 경제활동을 조기에 재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 증가의 시나리오가 있겠죠. 이것을 예측할 때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보면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8개 백신이 지금 임상 중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경제활동을 재개하지 말아야 한다 언급하기도 했죠. 근데 임상시험을 통과 후에 실제 판매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시작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활발하게 서로 마스크를 벗고 대면 활동을 하던 시대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결국 언택트 인프라 및 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컨텐츠 산업이나 5G 인프라 이 사업들이 지금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이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난 영상들에서도 이미 자주 언급드려 왔고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바로 두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뜻은 기업이 디지털과 이 물리적인 요소를 통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방향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들으시면 무슨 뜻인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쉬운데요. 스타벅스를 먼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는 특정 직원이나 아니면 부동산 업자한테 맡겨서 우리 스타벅스를 어디에 세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아틀라스를 활용해서 스타벅스를 어디다 세우면 될지 이 입지를 분석합니다. 아틀라스는 상업지구, 인구, 밀집도, 소득, 교통량, 비즈니스 분포 뭐 이런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어느 곳에 스타벅스 매장을 열면 가장 매출과 임대료 효율이 높을지 이것을 판단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음료 또한 고객이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주문을 하고 결제하고 그 리워드, 보상까지 주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 주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림처럼 미국 사용자들의 이용은 급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용이 좀 적죠. 스타벅스 매장 가보면 길게 줄을 서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또한 새로운 음료가 출시될 경우에 물의 양과 온도,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한데 온라인으로 전 세계 스타벅스 지점의 커피 머신에 직접 적용시키는 애저스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료 제작 또한 이렇게 디지털화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커피만 사람이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의 모든 시스템 구석구석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형태로 이 비즈니스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스타벅스 매장에 기계가 커피를 내려주고요. 자동 청소기가 청소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신발과 스포츠웨어를 파는 나이키가 있어요. 판매 구조를 변화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모집하는 비즈니스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D2C라고 하고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 방식입니다. 나이키의 신임 CEO 존 도나호가 기존 소매업체와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전 세계 소비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아마존 입점까지도 나이키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나이키의 이 D2C 전략이 뭐길래 이렇게 대표도 헛소리를 하고 아마존까지 철수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게 뭐냐면 나이키의 충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회원 가입을 하게 만들고 나이키 본사에서 도매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그럼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공장에서 직접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유통 마진을 줄여서 신발의 가격 경쟁력을
다른 신발들보다 월등히 끌어올리겠다는, 안 그래도 나이키가 1등인데 더 부동의 확고한 1등을 지키겠다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자, 여기에 충성 고객을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유지하냐? 운동 관련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뭐 운동량을 기록하거나 운동 방식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개발합니다. 이래서 온라인 회원을 계속 모집을 하고요.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예시인데요. 결국 19세기 런던의 콜레라 유행 이후 하수도 인프라가 전부 새로 깔린 것처럼 이번 전염병 19 유행 이후에는 모든 기업들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하는 기업은 높은 주가 상승을 거두는 반면 성공하지 못한 기업은 경쟁자가 출현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럼 실전에서 재테크를 하는 우리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요?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인수합병의 예가 바로 인텔이 있는데요. 인텔은 최근 이스라엘 기업 무빗을 약 1조 1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무빗은 102개국 8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목적지를 내가 입력을 하면 걷기, 자전거, 자동차, 우버 또는 대중교통 등 모든 가용한 정보를 동원해서 최적의 길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인텔이 해당 기업을 인수합병한 이유는 바로 MAAS,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MAAS,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강북 지역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1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명은 딱 출퇴근 시간만 차를 쓰고요. 나머지 시간은 차를 안 씁니다. 그리고 5명은 낮 시간에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 10명 모두가 자동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자동차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10개가 필요하고요. 그만큼 정체도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MAAS 기술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들의 이용 시간에 맞게 차량을 배치해 줍니다. 그럼 일단 주차 공간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고요. 또한 이동 노선이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대 묶어서 이동 수단을 공유해 주죠. 차량 5대가 움직이던 것을 한 대로 처리가 되면서 정체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의 정체를 획기적으로도 줄일 수 있고 주차 공간까지 절반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의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무인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이러한 서비스는 충분히 현실화가 될 수 있죠. 인텔은 이런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해서 최적의 노선 안내 및 공유 서비스를 총괄하는 MAAS 기술을 미래의 먹거리로 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시키고 있는 게 바로 인수합병의 이유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뛰어넘는, 그래서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막대한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미래의 기술들을 선점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미국을 시작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결국에 도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선점한 인텔은 탄탄한 기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추가해서 얼마나 더 큰 수익을 가져갈까요? 자, 그리고 이런 기대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장기적으로 주가에 더 크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아주 좋은 예가 되겠죠. 그런데 당장 이 영상을 보고 인텔 주식을 사야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은 경기 확장의 후반부인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확장이 됐고 정점 이전에 어느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거죠. 부채 버블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증시가 주저앉는다 해도 뭐 별로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시기죠. 이번 전염병 사태에서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다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인텔의 주식을 사두고 뭐 몇 년을 묵혀두면 지금보다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갑자기 몇 달 후에 증시가 폭락할지 아니면 오를지 뭐 이런 건 제가 맞추기 어렵죠. 알면 제가 선물 옵션에 몰빵해서 이미 유튜브 안 하고 집에서 혼자 매매하고 있겠죠. 그런 시점 이후에 누군가가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인텔같이 이렇게 미래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자,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뭐 자산은 굉장히 많은데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배당만 주고 뭐 현재 상태만 근근히 유지하려는 기업을 만약에 동시에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몇 년 후에 본다면 인텔 같은 기업의 주가가 더 높게 올라 있을 확률이 당연히 더 높다는 거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